만약 여러분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고 싶으신가요? 눈부신 햇살 아래 걷는 사람들, 가족의 얼굴, 혹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꿈의 도시. 그 찰나의 빛조차 소중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온 한 소년이 저희에게 직접 제보해준 실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온 한 소년이 저희에게 직접 제보해준 실화입니다. 그는 사진을 사랑하던 17살의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더 이상 세상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절망 끝에서 그는 단 한 가지 소원을 남깁니다. 시력을 잃기 전에 꼭 한번 서울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와 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향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한 프랑스 소년이 서울에서 다시 세상을 본 기적 같은 여정. 그리고 그 눈물과 희망이 담긴 사진 한 장의 이야기. 실화 기반으로 각색된 빛을 다시 만난 날, 서울에서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 외곽의 작은 마을 몽루즈에서 자라온 17살 소년 줄리앙 라로슈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 가장 어두운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연이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카메라를 손에 쥔 건 8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저를 위해 생일 선물로 작은 필름 카메라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사진은 제 유일한 친구이자 도피처였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서툴렀던 저에게 렌즈는 세상과의 창이 되어 주었죠. 저는 늘 생각했어요. 보는 것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감정이다. 그렇기에 저는 언제나 보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자연을 담고 사람들의 표정을 포착하고 빛이 스며드는 골목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해질녘이었습니다. 파리 외곽의 평범한 골목길도 노을 속에서는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변해 보였거든요. 그런 순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삶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은 뒤 결과물을 보면 어딘가 초점이 흐릿하거나 빛이 번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엔 렌즈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카메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이 반복되었고 마침내 일상에서도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이 별처럼 퍼져 보였고 책을 읽을 때도 자꾸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과에 데려갔습니다. 처음 만난 의사는 피곤해서 생긴 일이라며 안약을 처방해 주셨고 그 말에 저도 안심했죠. 하지만 며칠 후 한밤중에 갑자기 시야 전체가 하얗게 번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0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그때 공포에 질려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빠르게 증상이 악화되었고 결국 대형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는 침묵 속에서 저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줄리앙, 너는 유전성 시신경 위축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어. 그 순간 마치 제 귀에 무언가가 쿵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질환은 희귀하고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점점 시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 진행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는 것이 전부였던 제 삶에서 본다는 행위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말은 마치 제 존재 이유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는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어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오히려 더 무너졌어요. 제가 아픈 것보다 어머니가 제 병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필름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는 예전처럼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셔터를 누르는 것이 두려워졌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지 않을까?
셔터를 눌러 사진을 찍었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흐릿하고 초점이 나가 있었으며 빛은 이상하게 뒤섞여 있었죠. 마치 세상이 저를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와 저는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의 치료 방향, 생활 방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원을 꺼냈습니다. 엄마,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예요. 어머니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저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어릴 때부터 사진으로만, 영상으로만 보던 도시예요. 한강, 전통시장, 고궁, 그리고 사람들 너무 따뜻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 빛을 제 눈과 렌즈에 담고 싶어요. 마지막이라도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말하셨어요. 줄리앙, 우리가 가자.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걸 담아보자. 혹시라도 기적이 있다면 그곳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어머니는 직장을 잠시 그만두고 저는 학교에도 양해를 구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단지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빛을 담는 곳이자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품은 장소였어요. 그리고 저희 모자의 서울로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도 혹시 깨어났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 자꾸만 눈을 떠야 했어요. 기내 모니터로 보는 서울의 영상, 그리고 한강을 배경으로 한 여행, 가이드 영상은 저를 들뜨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먹먹하게 했습니다. 정말 저곳에 가면 이 눈으로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도착장으로 들어서는 그 찰나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과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짐을 찾는 여행객들의 소란 속에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드디어 왔구나. 정말 서울에 왔구나. 공항에서 짐을 찾고 나와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길을 따라 정돈된 가로수, 깨끗한 도로와 빠르게 움직이는 대중교통 체계는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말로 여기가 제가 영상으로만 보던 그 서울이 맞는 걸까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뒤에도 저는 짐도 풀지 않고 카메라부터 꺼내 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야경이 펼쳐졌고 그 순간 저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담아야 해요. 이것이 마지막이더라도 이 장면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이튿날 저희는 북촌 한옥마을부터 경복궁, 광화문, 명동, 남대문 시장까지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너무나 안전했고 사람들은 친절하며 외국인인 저희 모자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과 청결한 거리, 그리고 무거운 캐리어를 도와준 젊은 남성의 배려에 감탄하셨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3일째 되는 날, 오후, 남산타워 근처에서 사진을 찍던 저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순간 눈앞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세상이 사라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목소리가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는 놀라 저를 일으켜 세우고 급히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 응급실, 빠른 대응 속도와 영어가 가능한 의료진의 전문성에 저희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상황을 설명했고 의료진은 침착하게 저를 검사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박세진 교수라는 안과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젊고 냉철해 보였지만 눈빛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진단을 마친 후 그는 저희에게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줄리앙 군의 상태는 위급하지만 다행히 저희 병원에서는 이와 유사한 케이스를 최근 연구 중이었습니다. 시신경 재생에 초점을 맞춘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 말은 곧 회복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물론
성공률이 높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이 시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치료는 시신경의 혈관과 세포 조직을 재생시키는 방식입니다. 단, 수술 후 2주간의 회복 기간과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수술은 다음 날 오전에도 가능합니다. 어머니와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감정을 읽었고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 상태로 포기하고 돌아갈 순 없어요. 박 교수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를 되새겼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놀라운 나라였어요. 이 도시가 어쩌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 인생을 바꿔놓을 수술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저에게 마취 전 마지막 안내를 해주었고 어머니는 보호자 복장을 입고 경실 밖에서 저를 지켜보며 두 손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곧 마취가 시작될 거예요.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 박세진 교수님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단단했어요. 마취가 시작되고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전 마지막으로 제 뇌리에 남은 것은 어머니의 눈물과 창밖 서울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처음 느낀 것은 붕대의 감촉이었습니다. 두 눈이 단단히 감겨 있었고 그 무게가 예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자 들려오는 첫 목소리는 어머니의 것이었어요. 줄리앙, 여기에 있어. 수술 잘 끝났어. 박 교수님이 아주 잘 됐다고 하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수많은 불안과 공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눈을 아직 뜨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여전히 공허함과 싸우고 있었어요. 잘 됐다는 건 다시 볼 수 있다는 뜻일까요? 제 몸은 무거웠고 회복실의 공기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의료진의 발걸음, 기계음, 그리고 어머니의 한숨 모든 것이 불안하게 저를 감쌌습니다. 첫 번째 밤은 길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상상했습니다. 혹시라도 수술이 실패한 것은 아닐까, 혹은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는 밤새 제 손을 놓지 않으셨고 그것이 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이틀 후 박세진 교수님이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줄리앙, 내일 아침 붕대를 일부 풀어볼 예정입니다. 시신경 반응이 안정적이고 혈관 재생도 좋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경과예요. 그 말에 저희 모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그것이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 그날 아침 병실에는 어머니와 박 교수님, 간호사 한 분만이 조용히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온몸을 긴장시켰고 두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말하셨습니다.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 말해주세요. 불편하면 즉시 말씀해도 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붕대가 풀렸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눈앞에 희미한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빛이 퍼지는 느낌, 형광등의 따스한 빗줄기.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빛이 보여요.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는 조용히 오열하셨고 박 교수님은 가볍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시력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빛은 분명히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회복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의 서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희미하지만 거리의 불빛과 자동차 헤드라이트,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 다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들고 첫 번째 사진을 다시 찍었습니다. 셔터 소리와 함께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세상을 다시 본다는 건 단순히 시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눈앞에 퍼지던 흐릿한 빛이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저의 세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붕대를 푼 이후 몇 시간 동안
저는 병실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의 미세한 떨림,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 그리고 병원 복도 너머로 들리는 서울의 도시 소리. 모든 것이 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더 깊이 저에게 스며들었어요. 박세진 교수님은 매일 아침 병실을 찾아오셨고 제 회복 과정을 조심스럽게 관찰하셨습니다. 줄리안 군,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도 기적이지만 당신의 회복력도 놀라울 정도예요.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희망의 주인이 되었다는 의미였어요. 3주간의 병원 생활 동안 저는 매일 조금씩 서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더 선명해졌어요. 처음엔 명암만 분간하던 눈이 점점 색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제가 사랑하는 하늘빛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복 중인 상태에서도 어머니는 저를 위해 소소한 서울의 경험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간단한 휠체어 외출을 통해 병원 인근 공원에서 바람을 맞고 작은 찻집에 들러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보았어요. 엄마,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다시 볼 수 있다는 것도, 서울에 있다는 것도. 어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박 교수님은 수술 이후 경과가 매우 좋아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하셨고 앞으로도 특수 렌즈와 약물 치료로 안정적인 시력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어머니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서울을 진짜 제 눈으로 담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병원 앞 봄 햇살이 내리쬐는 골목길에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는 제 두 번째 인생의 첫 번째 페이지였습니다. 그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서울의 명소들을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버랜드의 벚꽃길, 북촌 한옥마을, 인사동의 전통시장, 그리고 에밀리안느 어머니가 가장 가고 싶어 하셨던 남산타워까지.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수술 전에 제가 간절히 보고 싶었던 그 빛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망대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저 여기 다시 오고 싶어요. 그냥 여행이 아니라 이곳에서 더 오래 살아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자. 어디서든, 어떤 모습이든. 그 말은 제게 날개를 달아주는 마법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프랑스로 돌아간 뒤 서울의 대학교 예술대학 시각예술학과 유학생으로 입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유학생 신분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를 거닐고 있습니다. 박세진 교수님과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시력 관리를 받고 있고요. 카메라를 다시 손에 쥐게 된 지금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진을 찍는다는 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담는 행위라는 걸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한국은 제게 있어 기적의 나라입니다. 병을 치료해 주어서가 아니라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이제는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셔서 작은 프랑스 디저트 카페를 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다시 꿈꾸게 되었으며,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가능하게 해준 한국의 의료진과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박세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줄리앙 라로슈는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세상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하루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담고 싶으신가요? 줄리앙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에게도 잊을 수 없는 한 장의 풍경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 속 감정이 누군가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 번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 실화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국뽕이 차오른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